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차 범민에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조국 신당 지지율이 갈리며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행동에 참가하지 않은 전공의들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협은 명백한 허위 문건이라며 게시글 작성자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미국 법원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맞대결,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이 지금 뜨겁습니다. 이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민 원 전 장관의 추격이 매섭거든요.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더니 이번엔 5차 범위 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5% 대 41%. 이 대표는 어쩌면 이번 계양을 성적표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기 지역구뿐 아니라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칫 전국적인 선거 유세보다는 지역의 발이 묶일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정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후원회장인 이천수 씨와 함께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시민들과 악수도 하고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표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안녕. 어느 학교? 길주 초등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하고. 전국 지원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대표도 바쁜 와중에도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계양을에 온 게 아니고요. 제가 계양을에 삽니다. 아이고 10초야 이게. 몰라. 자 10초가 인생이 얼마나 긴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되면서 인천 계양을이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45%, 원희룡 전 장관이 41%를 기록하며 5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겁니다.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 미래가 3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8%, 조국혁신당이 14%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으로 갈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원래 인천 계양을은 전형적인 야당 텃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계양을은 인천 지역구 중에서도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네. 2010년 한나라당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치러진 8번의 선거 가운데 7번을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직하면서 치러진 2022년 보궐선거에서도 이 대표가 10%포인트 넘는 격차로 승리했고 지난 대선 역시 계양구는 이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야당세가 강한 지역인데 이 두 사람의 격차가 이거밖에 안 납니다. 4%?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당내 공천 갈등,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른바 비명 공천 학살로 친문 인사들의 반발과 연쇄 탈당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불거지기도 했었죠.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의 반발이 있긴 했지만 결국엔 당의 결정에 승복하면서 공천 리스크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당내 공천 갈등이 그러니까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거 아닙니까? 네. 지난 1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분석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이 시기는 민주당이 공천 후보자 접수를 시작한 때로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당시 원 전 장관과 이 대표 간 양자 대결에서 두 사람의 격차가 16%포인트에 달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잡음이 결국은 사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같은 뭐 이정현 대표하고 어떻게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MBN과 AIN-DDP가 공동 개발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추세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공천 갈등이 극에 달한 2월 마지막 주 원 전 장관에 대한 부정지수는 11.2%였지만 이 대표에 대한 부정지수는 37%에 달합니다. 원 전 장관의 부정 키워드는 전세 사기 정도지만 이 대표의 부정 키워드는 공천, 탈당, 비명계, 반발 같은 단어들이 주를 이루고 네. 있습니다. 원 전 장관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졌다기보다 당내 공천 파동이 이 대표의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입니다. 사실 총선은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지지율은 얼마든지 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변수는 정말 많습니다. 전국 유세, 지역 유세에 나선 이 대표가 정권 심판론으로 공천 파동을 잠재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 대표로서 지역구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매달 4번에서 5번의 재판 출석 일정도 부담입니다. 오직 지역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원 전 장관은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를 후원 회장으로 내세워서 아주 공격적인 새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만 선거구 조정으로 젊은 층이 많은 신도심이 개항을에 포함된 점은 원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총선 하루 전날까지도 예측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생구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꼬집으면서 한 말입니다. 토끼를 잡고 나니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사자성어 토사구팽에서 따온 말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끝나자 국민의힘이 현역 컷오프를 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민주당 공천은 혁신이었다. 자화자찬도 이어갔지만 하위 평가 점수와 1차 경선 득표율을 왜 공개하지 않았나에 대한 질문에선 답이 없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컷오프가 잇따르고 있는 걸 두고 건생구팽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여당의 공천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건 특검법 방탄을 위한 눈치보기였다고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선 진통이 있었지만 혁신 공천을 넘어 공천 혁명을 이뤘다는 자평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공천 책임자들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역 의원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시스템 혁신 공천으로 실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명계가 대거 탈락해 비명 횡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당 위원장 신분으로 은평구 을에 출마한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비명계 비하 발언으로 경고를 받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경선 진출, 모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월 깬다는 것이 과연 그 징계를 받을 정도로 공천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혐오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하위 평가 점수와 1차 경선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살던 경기 성남을 찾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의도된 계산일까요? 때마침 이재명 대표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시민을 만날 때 이재명은 서초동 법정에 있다며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살던 아파트에 가서는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했죠. 현장 분위기 정태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빨간 머플러를 왼손에 두른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시장을 역임한 경기 성남을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현수막을 가리키며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로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바로 이곳 성남에 와 있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 법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남에서 승리해서 성남의 명예를 되찾고 비슷한 시각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를 저격한 건데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선거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살던 아파트 코앞에서 재건축 추진을 약속하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해온 국회에서 국회를 저희가 탈환해서 성남 시민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 겁니다. 이어 용인 중앙시장을 찾아선 이원모 예비후보와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경기 민심을 훑은 한 위원장은 다음 주에는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 경남과 호남 광주를 찾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이 텃밭인 영남권과 강남권 컷오프를 본격화하면서 후폭풍이 있는가 싶었는데 미풍으로 그치는 듯합니다. 공천 결과에 공개 반발하던 현역 홍석준, 유경준, 안병길 의원이 다 공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이지율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갑과 서울 강남병, 부산 서동에서 각각 컷오프된 홍석준, 유경준, 안병길 의원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공관위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기강을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입니다.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호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하는 겁니다. 앞서 서울 강서울에서 공천 배제된 김성태 전 의원을 시작으로 낙천한 전현직 의원들의 반발이 빠르게 잦아든 배경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총선 이후 장관 입각이나 공기업 인사 등 선택지가 야당에 비해 열려 있어 향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장 교체 시기가 총선 직후와 대거 맞물린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탭니다. 공천 자금 진화에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공관위는 유경준 의원에 대한 경기 화성정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남구에 공천을 받은 도태우 예비후보의 과거 5.18 북한 개입설 주장에 대해선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고 254개 선거구 가운데 38개 지역구 후보 공천을 남겨둔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경선 후보 중 한 명이 돌연 교체됐습니다. 대국민 공개 오디션까지 봐가면서 공정성을 강조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탈락했던 인물이 들어오면서 결과가 바뀐 겁니다. 새로 들어온 인물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갑 청년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출된 서울 서대문갑 경선 후보는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과 김규현 전 서울 북부지검 검사,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에선 돌연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최종 의결권은 최고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위에서 조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성 전 행정관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 문제는 오디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저를 2차 가해자로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를 한 문장이라도 제가 정말 2차 가해를 한 문장을 갖고 와봐라. 공교롭게 성 전 행정관 자리를 꿰찬 건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 변호사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치열한 법리 검토와 재판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검찰 독재 제대로 끝내겠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후보에 대한 반발이 있어 차점자가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같이 정치하는 집단에서는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성전 행정관은 오늘 아침 9시에 아무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이의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서대문 갑에 대한 경선 투표는 당장 내일 시작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당한 데 이어 각계각층, 특히 친문 인사들의 영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 철험의 소속 황운하 의원이 결국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첫 합류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더 많은 시민이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승리에 동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패망시키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 의원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에서 출마가 어려우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나오려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비례대표를 전제로 입당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당과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기업인, 언론인 출신 등도 합류하며 몸집 키우기에도 나섰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과 비례정당 투표 3위에 오르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만큼 추가 확장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조 대표는 의석 10석을 확보해 원내 3당이 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란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갈 겁니다. 황운하 의원 합류로 공식 출범 닷새 만에 원내 진입에 성공한 조국혁신당은 오는 18일 비례대표 최종 순번을 확정해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4.10) 총선 기획 격전지 속으로 이번엔 서울 편입 이슈로 주목을 받는 경기 김포시 을 지역입니다. 4년 전 금배지를 놓고 경쟁했던 후보들이 다시 맞붙는데 과거엔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한 차례씩 승리를 했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 48만 명의 도농 복합도시 김포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한강 신도시 조성으로 3040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이제는 진보 성향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동적인 표심의 이곳 김포시 을 지역은 분구 이후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각각 한 번씩 승리했습니다. 지역 내 뜨거운 감자는 여권이 쏘아 올린 서울 편입 문제입니다.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목소리와 행정구역 개편보단 지역 현안을 먼저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됐으면 좋겠어요. 살기가 좀 편하고 문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좋은 정책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지역을 좀 경제를 살릴 만한 그런 인재를 좀 이번 22대 총선에는 4년 전 후보 그대로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초선 박상혁 의원이 지난 4년간의 의정 성과를 앞세워 재선에 도전합니다. GTX-T 임기 내 착공과 학교 신설 등을 약속하면서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겠다면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이 선거용 정치쇼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년간 국가철도망 계획에 3개의 노선을 반영시킨 사람이 저 박상혁입니다. 앞으로 김포의 10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재선 홍철호 전 의원이 김포의 서울 추진 편입을 부각하며 지역구 탈환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과 협력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통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 통합이라는 김포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속지 마시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선택해 주십시오.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 속에 수도권 서부의 핵심 지역인 김포시 을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유승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종민 대표가 세종시 갑에 출마를 선언했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원래 현재 지역구는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인데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 갑으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대안,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불씨를 세종에서부터 다시 살리겠습니다. 원래 지역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놔두고 굳이 세종시 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이유가 뭘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충청 대망론과 노무현 정신, 바로 이 두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행정수도 완성으로 세종시를 새 정치 1번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새로운 미래의 충청벨트 전초기지로 세종시를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류재화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고 민주당은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대진표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주진희 씨가 어디를 갔길래 저렇게 곤욕을 치렀다는 겁니까? 예, 어제 경기 수원시의 한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수원을 방문했죠. 당시 현장에 대표적 친문 성향 방송인인 주진우 씨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주 씨를 발견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주진우다, 주진우! 명화 써기, 네, 인파에 둘러싸여 한동안 곤욕을 치른 주 씨가 한 가게 안으로 피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는데요. 주 씨가 당시에 왜 현장에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총선 앞두고 곳곳이 접전이다 보니까 저렇게 갈등도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장에서도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죠.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는데 계양을? 인천 계양구 을입니다. 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구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천수 씨가 시민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는데요. 우선 당시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어제 아침 인천 계양역에서 한 60대 남성이 출근길 인사를 하던 이 씨의 손을 잡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차례 가격했고요. 아이고. 이어서 오후에는 한 70대 남성이 한 손에 드릴을 들고 이 씨의 아랫배를 겨냥한 채 협박했습니다. 아이고. 이 남성 이 씨에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다며 너의 가족들이 어디 사는지 다 아니까 조심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예, 두 남성의 신원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꼭 틀린 건 아니죠.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외모 경쟁 싫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 이번 총선에서 경기 하남시 민주당 전략 공천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네네. 애초 서울 동작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맞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는데 결국 성사되지 않았죠. 네. 추 전 장관은 나 후보보다 자신이 지지율에서 앞선다면서도 동작구에 나가지 않은 이유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 당의 어떤 대표적인 여성 인물끼리 부딪혀가지고 실컷 까십거리나 제공하고 뭐 외모 경쟁한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 심판 이것이 부각돼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외모 경쟁이 싫다고 말을 한 거죠. 네. 추 전 장관 이른바 여전사 3인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여류로 불리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성별을 떠나 정치인은 정치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 열정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뜻이죠. 민주당은 내일 여전사로 불린 3명 중 유일하게 경선을 치르는 이현주 전 의원의 경기 용인시정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내일 일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총선 톡톡 유승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5번의 재판에 나가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요즘 이 대표는 재판에 나가면서 말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무작위 기소였다며 수사의 부당함을 힘줘 강조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걸어옵니다.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오늘은 잠시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을 하고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무분별한 기소로 자신은 물론 부인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직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놓고 다투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49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은 해외 출장 중 골프도 같이 치고 수시로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모른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방송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곡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재판을 위해 이번 달에만 4번을 더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수사에 잘 협조하기 때문이라는데 어쨌든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으니 호주로는 가야겠죠. 일단 오늘로 계획했던 출국 일정은 연기했지만 호주로 가고 나면 그럼 공수처는 수사를 어떻게 하죠? 이혁재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고 최상병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당하며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에 임명되자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법무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출금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 그러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다만 이 전 장관은 오늘로 계획했던 출국 일정은 뒤로 미뤘습니다. 출금 해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는 어제 이 전 장관을 불러 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이 조만간 출국하게 되면서 공수처 수사는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어제 숙환으로 별세했죠. 김 전 대통령이 정치 구단이 되기까지는 손 여사의 내조 구단이 있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손 여사의 조용한 65년간의 내조는 유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로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29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손 여사는 이화여대에 재학 중이던 1951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결혼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 경상도 특유의 사투리를 섞어 맹순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60년 전 손명순 여사를 제 아내로 맞이한 일입니다. 조용한 내조를 해오던 손 여사는 남편이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단식 투쟁을 벌였을 때는 직접 외신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실상을 알리는 강단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이럴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만류하기도 했지요. 지난 1993년부터 5년 동안 이어진 대통령 영부인 시절에는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참모 아내들과의 모임을 모두 없애는가 하면 입는 옷의 상표를 모두 떼고 입을 정도로 구설에 오를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내조 같으면서도 또 과감하게 또 활동을 하신 그런 분이었죠. 아침 식사 같은 것을 손 여사가 그 참 유명한 시래기국하고 멸치조림 이런 것으로 대접을 해서 지난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두 사람은 부부로 65년을 함께하며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등 슬하에 2남 3녀를 뒀습니다.
오늘 빈소에는 정계 인사들의 근조 화환과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 여사님의 삶을 고맙고 아름답게 기억할 것이라며 가시는 길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손명순 여사는 오는 11일 영결식이 끝난 뒤 국립서울현충원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향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 이렇게 아예 실명과 근무지까지 다 밝힌 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확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협 측은 형사 고소까지 예고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의사협회 내부 문건을 폭로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집단 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졌습니다. 본인을 의협 관계자라 밝힌 작성자가 게시한 문건에는 협회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는데 경찰은 문건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비대위원회, 비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원의 형식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의협 측은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불참 전공의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자 일부 의사들의 비판은 물론 정부도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입니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한 게시물을 최초 작성한 서울의 한 현직 의사를 특정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내일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집행부를 차례로 소환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하는 의대 교수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엔 빅5 병원 중 하나인 아산병원 교수들까지 여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사태가 가라앉긴커녕 더 커질 것 같죠?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이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해주고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빅5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포함된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중증 입원 환자들의 진료를 보존하기 위해 순차적인 진료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사직서 접수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다른 의대 교수들도 연대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곳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들은 이번 주말 만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까지 보직 사퇴 등 집단 행동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교수들이 현장에 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교수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내일 비공개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의규협 관계자는 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집단 행동 등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향방을 가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맨발인 상태로 나타난 남성이 자신이 납치를 당했다고 외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보니 남성은 마약을 한 상태였고 심지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뛰어가는 남성의 신발이 벗겨져 옆으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누가 쫓아오게라도 하는 듯 멈추지 않고 뛰어갑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뛰쳐나가는 4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납치당했다고 보니 이제 뭐 무릎에 피 나고 막 이렇게 약간 양말도 안 신고 이런 상태로 오셔가지고
A씨는 마약에 취한 채 모텔에서 150m를 걸어와 아무런 제지 없이 주민센터에 들어갔는데 소란은 1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A씨가 계속 횡설수설하자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머무른 모텔에서 주사기 5대와 필로폰을 발견했습니다. 간이 마약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을 많이 열었어요, 혼자. 문 닫다. 새벽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현재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대낮에 서울 시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용감한 시민이 제압을 했다네요. 이분 없었으면 정말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죠. 심동욱 기자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남성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거칠게 저항합니다. 시민과의 대치가 길어지자 가방을 열어 흉기를 하나 더 꺼냅니다. 위협을 느낀 시민이 남성을 인파가 적은 곳으로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또 여기 또 딸내미가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저쪽으로 유인해서 죽일 거면 나 쫓아오라고 저를 이렇게 쫓아왔어요. 시민은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몸을 날리고 유리병을 들고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주변을 위협하던 남성은 시민과 대치하며 50여 미터를 이동한 끝에 제압됐습니다. 50대 A씨는 인근 화단에서 불을 피우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과도한 민원에 신상까지 공개돼 힘들어하던 김포시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개인만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 길고양이의 이동 통로를 만들어달라며 동물보호단체가 지자체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계속 민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빗발치는 항의에 지난 6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개인 신상과 연락처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좌표 찍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청이 마련한 분향소를 찾은 주민들의 발길도 잇따랐습니다. 공무원 일하시는 이게 분들도 다 똑같은 저희 소시민인데 서로 아껴야 되는데 왜 이랬는가 모르겠습니다. 분향소 옆에 이렇게 전국의 동료 공무원들이 보낸 조화가 70개 넘게 도착해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인터넷상엔 A씨의 신상을 처음으로 퍼뜨린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도 공개되면서 좌표 찍기에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너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업무가 힘들어요.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길고양이 보호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해오던 이른바 민원 액션 행동도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담당 지자체의 공무원 이름과 부서, 연락처를 공개해 민원 폭탄을 유도하는 좌표 찍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받은 스트레스를 더 작은 약자한테 푸는 방식들이거든요. 왜 이런 불신들이 형성됐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TF를 만들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10마리가 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잘 키우겠다며 입양받아서 몰래 죽인 일명 99년생 파주 학대남을 경찰이 불러 조사했습니다. 입양만 해가면 며칠 만에 잃어버렸다는 핑계를 대는 걸 수상하게 여긴 보호자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장난을 치며 놉니다. 충북 단양군에서 구조된 유기견인데 지난달 유기동물 분양 앱을 통해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한 20대 남자에게 분양됐습니다. 입양된 강아지는 하루 만에 남자의 손에서 죽었습니다. 강아지가 숨을 못 쉬었는데 지가 심장을 압박을 또 세게 했는데 죽었다 이렇게 말하. 강아지 사체를 수습하러 간 사람 앞에서
이 남자는 본인이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글도 썼습니다. 강아지가 죽은 닷새 뒤 같은 남성이 이번엔 유기 고양이 입양을 시도합니다. 고양이 용품도 없이 입양을 서두르는 모습이 의심스러워 분양자가 남자 주변 사람을 수소문해 보니 10마리 넘는 개와 고양이가 이 남자의 집으로 분양된 걸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SNS로부터 빨리 이제 알리기 시작한 거죠. 당일하고 다음 날만 해도 입양 보냈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명 99년생 파주남은 갑자기 동물을 잃어버렸다는 연락만 남긴 채 잠적하길 반복했고 결국 남성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개와 고양이를 데려가 해쳤다는 사실을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동물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당해 스트레스가 컸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죽어가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심장을 압박해도 소용이 없자 입으로 인공호흡까지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새끼 강아지 2마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행여나 강아지에게 무리가 갈까 봐 방화 장갑마저 벗어던졌습니다. 전북 군산시 미장동의 한 반려동물 분양업체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동물이 갇혀있다는 무전을 들은 이호용 군산소방서 소방위는 현장에 뛰어들어 강아지 2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반복된 심장 압박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이 소방위는 주저없이 강아지에게 입을 갖다 댑니다. 사람에게나 하는 인공호흡까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소방관의 애절한 몸부림에도 결국 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젖도 안 딴 한 보름쯤 돼 보이는 강아지 그 2마리가 의식도 없이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너무 늦은 거죠. 이 소방위는 강아지가 살아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가리지 않고 구조하는 것이 소방관의 원칙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달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관광버스를 덮쳤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경찰이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 같은 화물차의 위법 행위를 단속했는데 그 수가 상상 이상입니다. 2시간 반 동안 무려 18건이 적발됐거든요.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으로 개조했다 적발된 차량 탁송용 15톤 트레일러입니다. 철판을 기준보다 1m 넘게 연장했는데 용접까지 해버린 탓에 원래대로 접히지도 않습니다. 형사 입건 대상이지만 차 주인은 끝까지 큰 소리입니다. 변경은 안 했고 이걸 올려야 되는 거 그걸 안 한 거예요. 올려보세요. 용접 다 해놓으셨는데. 27톤이 넘는 철제 코일을 실은 화물차는 타이어 곳곳이 찢어진 데다 그마저도 거의 다 닳았습니다. 마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맨들맨들. 화물칸 덮개도 안 씌우고 달리던 차주는 왜 자신만 단속하냐고 따집니다. 몇 대나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제가 이제 택시에서 되는 거. 평일 낮 경기도 주요 고속도로에서 2시간 반 동안 진행한 단속에서만 화물차 18대가 적발됐습니다. 단속 첫날인 4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집계된 건을 더하면 147대나 됩니다. 나무 토막이나 새 토막이 이탈돼서 다른 차에 충격을 했다. 그러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지죠. 경찰은 다음 달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돼 있는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 지난번에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미국으로 보낸다고 했었는데 한국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선 경제사범이 최고 40년을 선고받지만 미국에선 100년을 넘게 받을 수 있는 만큼 권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항소했고 이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사흘 먼저 인도 요청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인도냐 한국 송환이냐.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어느 국가가 인도 요청을 먼저 했느냐였습니다. Težina krivičnog djela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원심에서 몬테네그로 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했던 것도 미국의 요청이 더 빨랐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권 씨 측은 한국이 미국보다 사흘 먼저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임시 구금 요청만 있어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은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권 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현지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 미국도 권 대표를 데려오려는 의지가 강해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40년으로 100년 이상도 선고받을 수 있는 미국보다 낮아 권 씨는 한국 송환을 희망해왔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가 제일 크다고 하죠. 하지만 아이를 돌보고 가사일까지 해주는 사람을 구하려면 월 350만 원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산층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60만 원 정도의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외국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노동부의 주장이 있었죠. 한국은행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출생의 그늘인 돌봄 파산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본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 자녀 2명을 키우는 중산층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9시 출근한 가사관리사가 청소며 빨래까지 하루 4시간 집안일을 해줍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모로선 덕분에 일터에 나가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사의 임금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인데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서도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돌봄 서비스까지 더하면 가사 관리사 비용은 최소 350만 원 이상이지만 그마저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부르는 게 값입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부분들로 그렇게 귀한 상황들이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정부는 올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에 6개월간 시범 도입하는 등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여기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만 적용해도 한 달에 206만 원인데 외국인인 걸 감안하면 내국인 임금 264만 원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기화인 출신인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단순히 생산성, 숫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외국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최저임금 자동 적용하겠다는 조급한 발상으로는 갈등과 사회 문제만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 조항 위반이 된다며 차등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운 가격에 대해선 공급을 늘려서 낮추겠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연말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시기조차 올해 상반기에서 올해 안으로 바뀐 뒤에 구체적인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총괄 부회장이 18년 만에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른 재벌 3세들에 비하면 많이 늦은 거죠. 그동안 경영 활동과 동시에 온라인 SNS를 통해 친근함을 보여왔던 유명 인사인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종민 기자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의 대규모 손실 때문이라지만 이마트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 원으로 전년보다 27%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쿠팡을 비롯해 중국의 알리 등 이커머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995년 신세계에 입사한 지 29년 만이자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8년 만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유통시장에 과거보다 다양한 위기 요인이 쏟아지고 있어 강력한 리더십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승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오프라인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그 온라인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변신이 필요하고요.
정 회장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마이너스의 손이란 달갑지 않은 수식어도 붙었지만 스타필드 사업을 안착시킨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동안 대중과의 활발한 온라인 소통이 다소 가볍다는 비판도 받았던 만큼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미래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해체 모여가지고 해외 진출도 활발히 하셔야 될 것 같고 SNS 셀럽으로서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을까.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회장은 그룹 총괄 회장으로서 총수의 역할을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사과, 배부터 신선 채소까지 요즘 장 보면서 뭐 하나 집기가 무섭죠. 그래서 할인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대거 몰려드는데 오늘은 등심과 불고기 등을 최대 50% 싸게 파는 이른바 반값 한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판매할 물량이지만 순식간에 돈이 나버렸다고 하네요. 고정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별도로 설치된 한우 매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 물량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1등급 등심은 100g에 약 6,400원, 불고기감과 국거리는 2,000원대에 진열됐던 곳입니다. 매장에서 준비한 하루 물량 400kg은 약 3시간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최대 40%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몰려 서너 시간 만에 판매가 끝났습니다. 다시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더니 이미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좀 아쉽네요. 정부는 도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 지원을 위해 한우 자조금과 농협 자금을 활용해 한우 가격을 낮췄습니다. 품목은 등심과 불고기, 국거리류 3가지로 할인 행사는 오는 일요일까지 전국 400여 곳의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낮추면서도 우리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한우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에도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푸바오를 더는 직접 볼 수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 이 소식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레서판다 3총사 얘기입니다. 서울대공원이 일본, 캐나다에서 온 레서판다 세이, 리안, 라비를 공개하는데 이번 달 처음 공개하거든요. 어찌나 귀여운지 영상을 먼저 보내왔습니다. 참, 레서판다는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 팬더에서 주인공 포를 가르치던 스승 시프의 모델입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대나무를 앞발로 잡고 정신없이 잎을 뜯어먹습니다. 생각보다 이 대나무잎 먹는 소리가 되게 듣기 좋거든요. 늘어져 휴식을 취하다가도 온종일 장난감을 굴리며 갖고 놉니다. 신기한 듯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향해 돌진하기도 합니다. 서울대공원에 살고 있는 레서판다 3마리, 세이, 리안, 라비의 모습입니다. 2019년생인 맏형 세이와 2020년생 리안은 일본 동물원에서, 2022년생 막내 라비는 캐나다 캘거리 동물원에서 지난해 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먼저 등장하고 3월 말 일반에 공개되는데 인기를 끌었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화 쿵푸 팬더의 주인공인 자이언트 판다 포의 스승 시푸가 바로 레서 판다입니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훈련하고 이러면 잘 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에 모두 6마리가 있는 레서 판다는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메가시티가 이끈 도시의 부활, 일본 사례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국내 메가시티 흐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백화점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시들이 모여서 메가시티를 만들면 어떨까요?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도시들도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넓은 공터가 나타납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세종시 백화점 부지입니다. 축구장 9개 크기의 땅이 주인을 찾지 못해 임시 주차장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인구 38만 명의 전국 출산율 1위 도시이자 행정 수도를 목표로 성장 중인 세종시지만 백화점 입점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법으로 메가시티가 꼽힙니다. 세종, 대전, 충청을 묶어 메가시티로 덩치를 키우면 도시 경쟁력이 높아져 인프라를 갖추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전체 인구가만 충청권은 한 600에서 650만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하나의 백화점이 들어가거나 할인 매장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나 규모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새로 만드는 사업 역시 탄력을 받게 됩니다. 강력급행 철도망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 세 개 도시가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하게 이제 만들어주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국토부는 시속 180km로 달리는 고속철도 기술이 국산화돼 메가시티 내 이동 시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해 소멸 위기를 맞았던 일본 다마 신도시가 메가시티를 통해 젊은이들과 기업이 돌아오는 생기 넘치는 도시가 된 것과 비슷한 전략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에서 메가시티 후보지로 거론되는 건 충청권과 부울경 등입니다. 인근 도시와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메가시티가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보통 전시는 눈으로 보는 걸 말하죠. 파손 위험이 있으니 눈으로만 보시오라는 경고 문구도 많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만지고 체험하는 전시가 나왔습니다. 오감을 사용하는 90분간의 특별한 전시, 이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람객이 반가사유상을 이리저리 만지며 손으로 생김새를 파악합니다. 국보 크기와 재질대로 재현한 반가사유상과 미니어처 등 불상 모형 30점을 단계별로 만지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욕구에 맞춘 입체적인 감상 학습 경험 전시입니다. 예술성이 있는 작품들을 감상할 때 그림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청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관람객은 입장 전 모두 까만색 안경을 쓰고 시각을 차단하며 오직 목에 건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나아갑니다. 음성과 점자를 따라가다 보면 부조가 나오고 점토와 밀랍, 청동의 재료를 손끝으로 느끼고 향을 맡고 귀로 듣는 그야말로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을 총동원합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박물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경험을 동원해서 즐기는 하나의 새로운 박물관 전시 감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였던 작품이 손으로 만지면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 전시는 눈으로 봐야 한다는 명제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넘어 특별한 전시로 의미를 더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중국 바둑기사 5명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던 돌부처 이창호 구단의 상하이 대첩을 기억하시나요? 19년 만에 재현된 상하이 대첩. 시즌2의 주인공인 신공지능 신진서 구단을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2005년 마지막 주자로 홀로 중국 기사 5명을 상대하러 갔던 이창호 구단의 이 모습은 상하이 대첩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19년 뒤 같은 상황을 맞이한 신진서는 5살 때 봤던 그 장면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로 바둑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판 이기고 난 다음에 한번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겨우 한 판 이겨놓고 그런 것 같아서 찍진 않았고요. 7연승을 달리던 셰얼하오를 시작으로 남은 일본과 중국 기사 6명을 모조리 격파하며 4회 연속 농심배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끝내기 6연승에 대회 16연승까지 우상 이창호를 넘어선 상하이 신화의 배경에는 불타는 승부욕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란 이름을 달고 외국 기사들과 대구를 할 때가 가장 좀 마음도 가고 중국 기사들과 대구할 때 특히 좀 독하게 그렇게 마음먹고 대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역 기사 중 가장 인공지능과 가까운 수를 두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국내는 4년, 세계 랭킹은 무려 6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신진서. AI도 예측 못할 신의 한 수를 연구하며
신공지능은 왕좌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다짐했습니다. 처음엔 AI를 좀 따라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기간 동안 AI를 유지하고 싶고.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호남 동부와 충북 영동, 경북 상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내륙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울릉도 독도에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춘천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